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갑구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지금 무소속인데요. 무소속이다 보니까 당 일정이 바쁜 일정이 없어서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상임위는 산업자원 통상중소벤처위원회, 그래서 주로 기업들 활동을 많이 이제 현장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시장 골목이 어려운 건 오래됐고요. 중소기업도 어려워요.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도 되게 어렵고, 아마 최근 20년 사이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처음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그래도 대기업이나 우리 주력 산업은 그래도 좀 튼튼하다. 이게 지금까지의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삼성이니 현대니 롯데니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전자,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 이런 산업 자체가 다 중국에 쫓겨가지고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위기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장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의 주요 성과나 이런 것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이제 국회의원 첫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세종 국회의원들은 제가 이제 초선입니다. 그래서 초선의 마음으로 세종에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한번 풀어보자 하고 시작을 해서 일단 그 전부터 이제 강준현 의원이 노력을 해서 세종시 법원이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세종시 법원을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보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세종, 특히 이제 100만 세종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100만 세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위한 토대를 닦는 거를 작년에 열심히 이제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행정수도인데요. 행정수도를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전부 이전하는 거. 이거를 이제 국회의장님과 또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이전 추진단이 자문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자문단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을 전체로 이전하자, 이 공감대를 좀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원래 대통령 집무실이 27년 하반기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27년 5월 9일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법을 제가 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번 5월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법에 나와 있는 취지를 살려서 새로 되는 대통령은 세종에서 직무를 시작하자, 이 준비를 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에 하셨던 집 업무라든가 아니면 법안 발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추진할 계획 중에서 가장 주요한 계획이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행정수도 세종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게 이게 세종시의 앞으로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을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지으려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전부 이전.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법으로는 국회 상임위에 12개가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국회 상임위가 12개 따로 하고 8개 따로 하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국회 운영상. 자, 그렇다면 이왕 국회가 내려오기로 했고, 또 5조 원을 들여서 지금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또 국가상징구역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돈 들여서 공사하는데 무슨 국회 뭐 상임위 몇 개 내려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전부 내려오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의원들은 대부분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득을 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다. 특히 이제 우원식 의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의장님께서는 임기 안에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위해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지역구의 강주현 의원하고 저하고 두 명이잖아요. 국회의원 둘이 앞장서서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의 공감대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사당 대통령실이 이제 내려온다. 그럼 이게 이제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해요. 아니 행정기능만 있으면 뭐하냐. 먹고 살 게 없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막 공실 문제도 결국은 이 지역 경제가 뭔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앵커 기업, 대기업을 끌고 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숙제고요. 이것도 이제 강주현 의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우리 갑 지역에 주로 갑 지역 위주로 해서 세종을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 글로벌 창업 도시로 만들어 보자. 지금 AI, 반도체, 뭐 블록체인, 웹3 뭐 이런 그 디지털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스마트 팩토리 실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제조업을 들여와 가지고서 지역 경제를 돌리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식 정보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들 이런 첨단 지식 산업들의 창업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서 글로벌로 진출하게 만드는 이 노선으로 가는 게 저는 세종시 경제에 좋다.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스타트업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좋은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10개, 100개 이렇게 만들어지면 세종시에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 젊은 도시 세종시에 맞는 일자리입니다. 이 젊은 그리고 고학력 지식 정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이 디지털 인력들이 많은 그런 세종시에는 이 글로벌 창업 도시 비전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구상이 아니고 실제 미국의 워싱턴 DC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당과 백악관 뭐 연방법원 중심으로 해서 행정기능이 워싱턴 DC의 가장 핵심 기능이지만 거기에 수많은 공무원들, 수많은 연구자들, 학자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지식, 정보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이 활동합니다. 거버먼트 테크놀로지, 거브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식 정보 관련된 산업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창업 활성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산업자원 중소벤처위원회에 간 이유가 바로 이 세종시를 우리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뭔가 진도가 나가면 정말 좋은 일자리, 젊은 일자리가 많은 그런 세종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경제적인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 대책이 있어야 제가 약속했던 100만 세종이 달성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과 경제 쪽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가장 세종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게 또 교육 부분이거든요. 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종시의 교육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교육은 일단 중등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과 고등교육 두 가지는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중등교육 같은 경우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대학 입시를 빼고 교육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세종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딴 데로 뭐 서울이나 대전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뭐 어떤 공립 학원을 만들어서 뭐 입시를 좀 지원해 주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세종 교육 TV 같은 걸 만들어서 좀 그 학생들이 우리 세종 학생들이 서울이나 대전을 안 가도 세종에서 입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교육청 세종시와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상담과 멘토링입니다. 일단 진학 상담, 진로 상담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인터넷 강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일타 강사의 강의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또 개별적인 전문가들과의 이런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 두 가지를 세종시와 교육청과 함께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이 좀 긴급한 그런 그 필요를 좀 충족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세종을 교육 도시로 브랜드를 만들려면 단순히 이런 입시를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 캠퍼스를 만들어서 작년 9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공동 캠퍼스가 세종의 효자노로 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대학이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은 한 30년 동안 어떤 좀 검증된 지식을 가리키는 건데 요새는 지식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큰 캠퍼스에 또 많은 교수들, 또 많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대학 교육을 운영해오는 대학들이 몸이 무거워진 거죠. 이 새로운 변화되는 지식 정보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 캠퍼스는 하드웨어가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뭐 분양형으로 사지 않아도 임대형으로 이용을 하면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많은 대학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첨단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정책대학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뭐 기타 의공학 이런 다양한 뭐 바이오 이런 다양한 이 첨단 그 교육을 우리 세종 공동 캠퍼스에서 유명한 대학들 또 믿을만한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정말 새로운 대학 교육의 새로운 실험장, 새로운 도전의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동 캠퍼스를 좀 키워나가자. 또 키워나가면은 상당히 우리 세종의 효자노로서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세종이라는 도시가 문화적으로 조금 약하다는 의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나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직접 와닿는 거지만 문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종이 이 역사적으로 해서 무언가의 수도라든가 아니면 어딘가의 중심이 돼본 적이 없는 도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적지가 그걸 충당해주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문화 단체라든가 문화를 형성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라고 한다면 네. 저는 키워드가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핵심은 사실 한글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한글 그러면 어디예요? 세종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류 그러면 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우리가 한류의 뭐 시작이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는 뭐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저는 세종시가 한류의 출발점이다. 한류는 세종시 시작한다. 이렇게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왜? 여기가 세종대왕이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그 문화정신, 그 창조정신, 그 한글에 깃들어 있는 그 한류의 그 뿌리, 이거를 그 에너지를 우리 세종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종에서 한류 아카데미 같은 걸 한번 만들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류 아카데미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지금 K-팝을 뭐 배우거나 따라하거나, 또는 한국 요리를 배우거나, 또 한국 옷을, 또는 한글을 배우거나, 하여간 한국을 배우고 싶어요. 이게 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KDI 정책대학원에 보면 전 세계, 특히 이제 뭐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나라의 공무원 후보생들이 KDI 정책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냈냐, 이걸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류의 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모아보면 우리 세종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류를 접하고 싶은 분들, 배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세종 와서 배워라, 배우자, 이런 장을 한번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세종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뻗어나가는 어떤 한류의 물결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류 아카데미, 또 한류의 뿌리, 이 세종, 이걸 한번 좀 저는 확실하게 깃발을 좀 들고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시작이 되면 저는 세종에 걸어서 세계에 일주하는 그런 큰 세계 문화단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대통령실이 오잖아요. 수도가 돼요. 그럼 외교부가 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 공간들, 대사관, 문화원, 이런 공간들이 세종으로 와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서 땅을 좀 주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대사관 문화원이 온다. 그 스페인 문화원 오는데 거기다가 스페인 문화의 거리, 이거 땅을 우리가 한 50년 동안 뭐 좀 싸게 빌려줄 테니까 여기 와갖고 뭐 스페인 문화 공연도 하고, 조그만 소극장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스페인 레스토랑도 만들고, 또 스페인 특산물 쇼핑몰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여기 와가지고 한번 우리 스페인 문화를 한번 팔아라. 이렇게 각국이 자기 문화를 팔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여기를 걸어가지고 다 세계 일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야, 한국의 세종시에 전 세계 젊은이들 오겠냐? 옵니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그게 한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예요. 한류 이전에는 안 와요. 뭐 아무리 서울에서 뭐 와라, 안 옵니다. 뭐 명동, 홍대 앞 안 옵니다. 근데요, 한류의 흐름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선진국, 개발도상국,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한국에 한번 오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고요. 한국 와서 장사하자 그러면,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아마 욕심낼 외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는 땅, 그 다음에 뭐 비자, 그 다음에 뭐 세금, 이런 거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뭐 장사하는데 돈 다 대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활동할 수 있게. 그럼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스페인 음식, 이태리 음식, 뭐 아르헨티나 음식을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다 한 바퀴 돌면서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태리 해외여행 가면 이태리가 가죽이 유명해요. 그래서 가죽을 많이 사옵니다. 이태리 가면 가죽 가방 좀 사달라. 그래서 이태리 그 테마 여행 가면 늘 코스가 그 가죽 가방 파는 그 가게를 들려서 와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나 아니면 무슨 뭐 해외 직구 해갖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세종 이 세계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태리 쇼핑몰에 이 가죽 직매장 이런 걸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 세종의 문화의 거리 와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거, 특산물 이런 건 여기 와서 살 수 있죠. 뭐 프랑스 거리 가면 프랑스 유명한 와인들 여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정으로는 우리 그 대통령실과 국회, 그 다음에 경제, 산업으로는 우리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 지식정보 창업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글로벌 문화도시, 이렇게 세종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까지 가면 백만 세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만세종 그거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얘기한 행정수도, 그 다음에 스타트업 창업도시, 글로벌 창업도시, 글로벌 문화도시 요 세 가지 되면 백만세종 됩니다. 한번 그 길을 한번 제가 그 열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4년 동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종합해보면 100만이 아니라 한 400만, 500만도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100만 명 정도가 딱 좋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종시 교통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교통이 조금 불편한 편이기는 해요. 세종도로를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 편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시외 지역과의 연결도 약간은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세종이 교통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저도 세종 와서 국회의원 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진짜 고속도로인데 제한 속도가 70km로 돼 있어요. 그럼 되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렇게 됐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저 경찰청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인터넷에다가 우리 세종닷컴 이런 인터넷에다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존에 있는 시내 교통들, 이거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도로 포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속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회전, 좌회전, 뭐 신호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요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이제 BRT라든가, 또 뭐 우리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우리 교통체계 어떻게 바꿀지, 우리 세종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시민 포럼을 한번 한 몇 개월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한번 재설계를 해보자. 세종교통 리모델링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교통 시스템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종 시내교통은 뭐 그렇게 해서 해법을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일환으로 우리 세종에서 오송 가는 구간에 아주 고속 주행이 가능한 구간인데 70km밖에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하고 지금 세종시닷컴 이런 데서 의견을 좀 취합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우리 세종시 교통 전반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종교통 리모델링, 세종교통 시스템 리모델링, 요거를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외부하고 연결되는 거죠. 크게 보면 서울하고 오송, 청주공항 이거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 다음에 대전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뭐 CTX입니다. 근데 CTX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차로 따지면 KTX가 아니에요. 새마을호 같은 거죠. ITX 같은 거. 한 180km 급행열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다닌다면은 이제 광역철도니까 그 정도 속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CTX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 돌아다니는 거를 원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우린 이걸 이용해서 대전과 세종, 그 다음에 세종과 청주공항, 세종과 서울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이 CTX를 급행 철도로 하지 말고 고속철도로 만들자. 이게 이 구간이 청주공항부터 대전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세종 청사까지, 세종시까지만 고속철도로 하고, 사실은 세종의 시내에서 대전까지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어붙이면 저는 이 KTX를 세종에서 바로 서울로 연결하는 KTX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세종에서 오송 지나서 그 다음에 천안함사 지나서 서울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오고 대통령실이 오는데 당연히 여기 인근 1시간 거리 이내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에요. 근데 사실은 말만 국제공항이지 실질적이지 않잖아요.
그 실질적인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이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 되면 청주공항과 세종시 사이에 30분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짧은 거리를 우리 영종도 서울 가서 1시간 거리 그건 안 되죠. 지금 영종도에서 서울까지 아주 고속 그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그런 열차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저는 여기 이 CTX 구간을 급행 열차로 하지 말고 고속 열차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제안을 드리는 거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국토부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서 꼭 이거를 고속철도로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세종까지 고속철도를 바로 직행으로 오갈 수 있고, 나중에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 되면 30분 안에 공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세종 내부의 질문을 좀 드렸고, 지금은 이제 드릴 질문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정에 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가 지금 계엄이 이루어지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 사태 속에 지금 친정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후보로서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권 후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제가 대권 후보에 대한 논평은 별로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민주당,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제1당으로 앞으로 이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 전국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책임이 가장 막중하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는 야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이번에 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80% 가까이 돼요. 그럼 이런 분들이 모여줘서 이 계엄 정국을 해결하고 또 탄핵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안정시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또 경제 민생을 다시 좀 추스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 IMF 때 DJP 연합 정권이 들어서서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이 없이는 이 위기 극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50, 또 야권을 지지하는 게 50, 또는 이쪽 빨간당 50, 파란당 50 이래버리잖아요. 50대 50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혼란이 반복돼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2.0 해갖고 통상 습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중국의 저가 공급, 테무 아마 물건 사보신 분들 알 거예요. 테무만이 아니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다 지금 중국의 습격으로 대한민국 산업이 초토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5대5로 싸워가지고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누가 집권을 하든 적어도 60% 이상의 국민들, 70% 가까운 국민들을 설득하고 승복하고 뭔가 함께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DJP, IMF 리더십 같은 게 꼭 필요해요. 그 국민들이 그 리더십 보고 믿고 금모으기 운동하고 이런 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 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제일 큰 책임이 어디냐? 민주당이 있다고. 왜? 민주당이 일단 이 계엄을 또 막았잖아요. 국민들과 함께 막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을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때 그냥 51대 49로 간신히 이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 60% 이상, 한 3분의 2 정도 국민들 지지를 받겠다 이런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와 어떤 마음을 모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 윤석열 정부가 좀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겠냐. 저는 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이번에 정권을 잡는 그런 정부는 이런 국민 통합 정부가 돼야 된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각오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익을 좀 내려놔야 되죠. 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통합의 리더십,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이 난국을 수습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그런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세종시 갑 구의원으로서 어느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고 지금 무소속으로 현재 네. 정당 정치를 이어가고 계신데 혹시 무소속보다는 앞으로는 뭐 새로운 창당을 하신다던가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당이라는 거는 개인이 뭐 의원 한 명이 뭐 깃발 들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생존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이 뭐 계엄이나 탄핵 이거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분열, 이 정치적 내전을 극복하고 우리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위기 극복을 하려면 통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뭐 민주당에게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못한다. 그러면 아마 이번 대선에 또 새로운 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이긴다. 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 또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꼭 목표로 삼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막 서로 막 그냥 5대5로 막 치열하게 대결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흔들릴 거고 그러면 아마 새로운 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당이 나오는 것도 뭐 바람직한 일이고 또 우리 정치의 발전에 도움은 되겠지만 하여간 지금 있는 정당들이 일단 우선 잘해야 되는데 특히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질문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 국민들 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이 없다라는 의견을 또 많이 내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런 민주주의는 당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의원님께서의 민주주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독재와가 싸우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해서 독재 정권과 폭력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대통령을 8명이나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민주공화국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거. 이게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라고 봐요. 자, 보통 생각이 다르면 차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차이가 있으면 구박을 해요. 타박아, 쫓아내요. 그 인종차별, 뭐 종교차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예를 들어 계급, 차별 이런 게 다 옛날 민주공화국 이전 시대의 유물들이죠. 민주공화국은 이걸 없애버렸어요. 다르다고 차별하는 거를 그런 세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다르면 어떡하냐? 달라도 존중한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게 민주공화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뭐 보수다 진보다 해갖고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거 좀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다르면은 존중해야 돼요.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몰아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국민통합이 뭐냐?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는 게 통합이에요. 다 같이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또는 생각이 혹은 이해관계가 다 같아질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거를 허용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죠. 이게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또 다르면서도 우리가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우리가 요새 다르면은 차별해요. 다르면은 증오합니다. 심지어 적대해요. 그래갖고 뭐 저기는 뭐 반국가 세력이다. 또 저기는 무슨 뭐 수박이다. 또 저기는 뭐 빨갱이다. 이건 완전히 민주공화국과 관계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민주공화국 안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도 민주주의의 적이지만 언어로 적대하고 상대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것도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 사람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생각이 다르면 비판할 수 있죠. 경쟁할 수 있죠. 아, 우리 생각이 낫다. 우리한테 표 달라. 이거 좋아요. 근데 저놈은 몰아내야 된다. 저놈은 반국가 세력이다. 저놈은 빨갱이다. 저놈은 뭐 수박이다. 저놈은 뭐 무슨 뭐 친일파다.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자, 비판하되 경쟁하되 적대하지 않는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말 기존에 들었던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르고 신선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대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세종25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정치 활동 있으실 저희가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